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또 본게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야 저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주 후반에는 별다른 그런 움직임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 휴장,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반장 이런 것들이 주 후반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난주 이 명인 내려복귀 시간에서 좀 월요일 날 좀 말씀드리기를 하루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오면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닿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더 이상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대응 방안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응 방안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죠. 마이너스 0.04% 정도로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58%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괜찮은 모습이었었죠. 저 살짝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권에서 막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중국 시장이 시작하고 한 11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보면 일본 증시도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밀려난 상황이었고요. 중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권 출발해서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았고요. 일부 정치 테마주가 또 강세를 보였죠. 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요.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저녁을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정재 씨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세령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정치 테마주들 그냥 이제는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겠죠. 경기가 이 시장을 좌우할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에 신경을 쓰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연준이 금리 못 올리겠네? 자, 그러면 요건 호재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는 금리를 못 올리는 거라는 거, 이 부분은 전부 다 중론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라면 이제는 시장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bad news is good, good news is bad,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이제는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오래 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잘 관찰을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 지표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대략 보니까 미국 경제 지표 관련해 갖고 한 열 몇 가지 정도를 매달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업 생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 이때 6월 달부터네요. 자,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요거는 전년 동기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0.68%면 꽤 큰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 월별로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그냥 마이너스 0.5, 0.8 이런 게 있었다가도 좀 0.7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다가 확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능력 이용률, 요거 설비 가동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는 0.7%나 하락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자, 이거 이전에도 쭉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19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19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커졌습니다. 9월 달에 마이너스 0.7 그리고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8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미국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이거를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겠죠. 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호전된 지표가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쁜 뉴스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면 그때는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 분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진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요거 조금 살짝 플러스권 출발했죠. 선물은 마이너스권 출발했었는데, 자, 요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 좀 이따 뭐 선물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자, 요렇게 좀 쭉 올라왔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 약간 전에 중국 시장 시작하고 그때부터 음선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후장에는 대략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장중에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모습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추세선을 좀 그려놨습니다. 지난주에 이 추세선 그린다고 막 하다 삐뚤삐뚤했었죠. 그래서 야인 시드 때 다시 그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주 출연하던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장대한선 크게 나던 날. 자, 이때 한 번 정도 더 반등 나오면, 더 올라오면 추세선 저항선 근처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자, 그 직선상에서 보시게 되면 딱 거기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위에는 121 이평선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자, 근데 뭐 아래로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 또 22평선이 강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죠. 62평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26식 골든크로스 가 나게 될 거고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뭐 여기가 일단 60선 근처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그런 시장을 조금 하락했을 때는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짚어볼 텐데, 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이틀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꽤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매도가 나와도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일단 매수 들어온 거 그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분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물 시장에서 3,700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했죠. 이틀 동안 한 6천억 가까이 매도했었네요. 요 매도한 거에 대한 청산이다 요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나온 것만 보면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그 부분 한번 선물 분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화면에 나오는 게 없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올리는 그런 국면이 있었죠. 그리고 쭉 내리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었죠. 자, 제가 미겔지 약정이라는 걸 주로 자주 언급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약 여기 고점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좀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 매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라면 이걸 갖고 그냥 단타 치고 나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좀 떨어지는 과정, 조정받는 과정, 여기서도 미결제 약정이 마찬가지로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반등 시도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조차도 미결제 약정이 증가가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이거 강한 힘이 부딪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보통 보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쏠리고 뭐 저 장중에 뭐 출렁출렁 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으면 매수했다가 매도를 하면서 미결작정 줄어들면서 뭐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선물을 그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데 이 내공이 좀 있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가능한데요. 자, 요거 강한 힘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또 갈라지겠죠.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긴다라면 매도를 쳤던 사람들은 청산을 해야 되겠죠. 로스컷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이렇게 청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그 반대라면 아래쪽으로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변동성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선 근처에서 제대로 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야인시대 때 시황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화요일 날 좀 올라오면 일정 부분 현금 비중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어설프게 조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확률 높은 구간은 2530포인트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스닥 기준으로도 올해 11월 달에 지금 10.9%가 올랐어요. S&P 500 같은 경우도 8.7%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까지 좀 살펴봤고,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었죠. 자, 보셨다시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시작해서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겨우 장중에 살짝 플러스 났다가 그대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20선하고 60선 사이에 좀 있는 구간이에요. 코스피 시장이 뭐 62평선까지 조정을 받으면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22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이 2530포인트를 돌파하는 자리가 그 자리를 돌파해 준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산타 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배팅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좀 반등 시에는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섹터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뭐 오늘 살펴볼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데 그 중에서도 팹리스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쪽이 HBM이잖아요.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놓은 그 디램이요. 그거였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AI 때문이죠. AI 때문인데 저는 이 팹리스 쪽은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 팹리스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자, HBM 못지않게 이 팹리스 쪽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대만의 이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 보게 되면요. 물론 미국이 가장 크죠.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근데 대만이 글로벌 점유율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가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팹리스 업체입니다. 파운드리의 고객은 팹리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라는 워낙 큰 너무 좀 이렇게 큰 거목이 있어서 이 팹리스 업체들이 좀 제대로 성장을 못했는데요. 자, 파운드리의 고객은 팹리스. 그러면 파운드리의 경쟁력도 팹리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뭐 팹리스 라인들 이런 쪽들을
우리나라 업체들 뭐 이런 쪽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래요. 자, 삼성이 TSMC를 제대로 쫓아가겠다라고 하면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저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삼성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팹리스를 육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삼성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갓 좀 이렇게 성장하는 뭐 그런 쪽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팹리스 업체들 육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팹리스 쪽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요. 자, 뭐 종목을 좀 보면 칩셋 미디어를 볼 수 있겠죠. 자, 이 칩셋 미디어를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 자, 이날이죠, 이날. 예, 이날이 10월 25일이고, 이날 저녁 방송에 출연해서 드린 얘기가 내일 아침 시가로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격이 무상증자 권리락 50% 하기 전에 33,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550원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더블이 넘었어요, 오늘. 더블이 넘었는데,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쪽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 좀 잊어버리는 거죠. 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그 6가지 물체,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설계 IP를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개발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뭐 그런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한 개 하드웨어 안에서 영상 업스케일링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하고요. 영상의 노이즈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다음 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뭐 그런 IP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많이 엔비디아 칩도 그렇고 수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IP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NPU IP에 대해서 중국, 대만,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좀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미래 성장성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일론 머스크가 또 그 트윗을 하나 했습니다. FSD 버전 12에 대해서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트윗을 냈는데요. 뭐 12월 달에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자율주행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하고 연계가 되시죠. 물체를 인식하는 거,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오늘 저녁에 리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는 저녁 방송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칩스 삼형제가 있죠, 우리나라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이 칩스 3인방들, 요런 쪽들 잘 보셔야 됩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MPU라는 건 아까 칩셋 미디어에서도 MPU라는 얘기가 나왔죠. MPU라는 거는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AI예요. 뭐 AI에 적합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 MPU를 적용한 그 첨단 보조 시스템, 우리 ADAS라고도 부르죠. 자, 요거를 접목한 시스템 칩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떤 프로그래밍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학습을 시켜서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뭐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나 그리고 또 뭐 가온칩스도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니까, 그리고 적자나는 기업은 아니고요. 매출 좀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가온칩스도 가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얼마에? 2만 원 아래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한번 차분하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온 김에 가온칩스도 하나 볼까요? 자,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 근처까지 뭐 다 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구간 뭐 기다려 보십시오. 조정받는 구간 기다려 보셨다가 좀 조정을 잘 받으면 뭐 그때 노려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로봇 관련 얘기를 해드려야죠. 제가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참 상당히 저는 진짜로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에 주도주는 로봇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정책 관련 모멘텀들, 우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요거 11월 17일 날 나온다는 거 제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출연할 때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11월 17일 날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내에 정부에서는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모멘텀이 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죠. 삼성이 보핏이라는 로봇을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입는 거 그거를 출시할 겁니다. 근데 아마 CES에서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CES에서 관심이 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12월 달에 좋을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CES에서도 분명히 로봇 쪽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성장 초기 섹터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뭐 꾸준히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자, 요거는 글로벌 점유율 협동 로봇 5.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매물 부담들 요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걸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들 뭐 요런 것도 통하지 않고 뭐 분석할 방법 자체는 거의 없는데요. 감입니다. 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양선이 10개 정도 나왔네요. 10개 정도 양선이 나왔고 그동안 좀 강하게 이렇게 슈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과열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쫓아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는 구간 대략 뭐 조정을 받으면 자, 뭐 한 여기 7만 원대 그쯤 7만 원 아래 구간 요 정도까지는 조정받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22평선 근처 정도 요 정도면 땡큐일 것 같으니까 뭐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릴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매매한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저 밑에 뭐 21,000원에 산 거 이건 그냥 팔 일이 없는 거고요.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11만 원 아래 정도 구간이죠. 여기서 매수했던 거 여기서 원금 회수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원금 회수한 거 이쪽에서 13만 원대에서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부분 일단 차익 실현했어요. 16만 정확하게 가격은 생각 안 나는데 16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 다 매도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산 것만 13만 원 근처에서 산 것만 일단 차익 실현을 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좀 시장 자체도 일단 뭐 현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장이고 또 뭐 한 15만 원대 정도 그쯤 15만 원 근처나 뭐 15만 원 초중반 정도 그쯤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사서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에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공장 새로 진 거 보면요.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는 그런 공장이 될 거예요. 로봇이 앞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쪽들 특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네요. 자,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항선을 뚫고 있지 못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정 부분 현금은 필요하다라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반등 구간이 나오면
뭐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올라가면 어떡하냐? 2,530포인트입니다. 지금하고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거 안착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오후장부터 조금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주 많은 비중은 곤란하겠죠. 자, 계좌에 어느 정도 비중은 이 정치 테마주들도 좀 이렇게 저점 매수해서 조금 들고 가보는 전략을 펴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끝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